일리온. 저희 하우스 뷰할 땐 좀 조심스럽고 여전히 시장은 이때 공부를 해서 뭘 살 거냐 고민인데 일단 네이버가 카카오 그리고 여러 네이버 카카오가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금융 쪽으로. 네. 그 네이버 카카오는 뭐 꼭 금융 쪽뿐만 아니라 다방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그 중에 이 금융 테크핀 쪽 부분이 중요한 어떤 모멘텀의 요소 중에 하나고 둘 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 분사 이후부터 여러 가지 주가 모멘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료는 물론 주제가 그 중에서도 테크핀이겠지만은 네이버 카카오 양사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핀.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어쩌면 이전에 주도주였고 이후에도 우리 어떤 산업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 하나의 축을 오늘 핀테크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쉽게 일반 투자자들 많이 들으시니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세 임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승종합니다. 네, 전배승입니다. 그 세미나 가면 하는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저도 쭉 들어볼 테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금융 담당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금융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크핀의 어떤 바람들을 단순한 테크 중심보다는 금융어떤 담당자 입장에서의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쭉 동향을 갖다가 변화 방향을 한번 설명하고 저는 이제 뒷부분에서 특히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좀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동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근데 금융 애널리스트랑 인터넷 애널리스트의 콜라보로 작동된 거니까 저도 오늘은 쭉 개입 안 하고 들어볼 테니까 진행하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업종을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또 이제 송정화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인터넷 업종하고 같이 자료를 작성을 해봤고요. 자료 제목은 테크핀 매기인가 피라냐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근데 사실 제목에서 저희의 아이디어하고 주제가 좀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산업 내에서의 방향성을 보고, 그러니까 당초 정부가 핀테크, 테크핀을 도입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 매기 역할을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분석을 하고 해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 양상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금융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제 테크핀의 발달,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매기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디지털 금융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피라냐와 같은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기 이상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의 내용은 최근에 가파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동향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금융 이제 업종을 담당하는 관점에서 인터넷 업종을 이제 담당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시각을 좀 제시해 드리는 그런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를 좀 시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를 같이 좀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제 표나 아니면 그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육성으로만 이렇게 전달드리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해서 같이 좀 봐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핵심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상기해줘요. 네, 페이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6페이지고요. 먼저 차라리 그냥 3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료의 전체적인 얼개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가 크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주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테크핀의 변화, 그다음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이제 영향이라고 하면은 금융시장 전체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업종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저희 인터넷 담당하고 계신 성종화 팀장님께서 전체적인 핀테크의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최근의 동향하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로 있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등등의 전반적인 부분하고 또 밸류에이션까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얼개에 있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파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료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이제 진행은 되고 있었던 양상이긴 한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언택트라는 이 컨셉이 금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도 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령 6페이지의 그림 4번 같은 이제 데이터를 봐주시면은 저희의 소비 패턴이 전체적으로 이제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소비와 연계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금융 사이드에 있어서의 그 지급하고 이제 결제랑 관련된 부분이 결국 똑같이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건 이제 국내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7페이지의 표를 봐주셔도 해외 같은 경우도 이 비접촉하는 그런 결제 한도를 이제 일괄적으로 좀 많이 상향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이 언택트의 환경 자체가 금융의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8페이지의 표 2번을 봐주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미국의 대형은행인 JP 모건이나 아니면은 유럽의 이제 주요 은행들을 봐도 지금 가령 JP 모건 같은 경우는 전체 미국의 지점이 5,000개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한 1,000개 정도를 임시적으로 폐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 1,000개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계속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조정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전후해서 전체적인 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러한 틈을 활용을 해서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는 내용들이 금융의 그런 이 약했던 고리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기술력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이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각종 다양한 영역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표4 표 5 이거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게 제가 인용을 한 자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추천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표로 이제 글로벌리 그다음에 이제 국내 어떤 이제 회사들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 지금 진출을 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상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급 결제,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그다음에 자산 관리, 투자, 보험 그러니까 거의 진출을 안 한 영역이 지금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속도가 사실 최근 들어서 더 빨라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상당한 위협으로 지금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자료의 타이틀을 이게 단순히 매기 정도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뭔가 근본적인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이제 변화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사실 지금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2, 1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이제 대응 방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디지털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시는 13페이지의 각종 디지털 채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분 투자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핀테크 랩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지금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점부터 해서 내년에 경영 전략들을 다 세울 텐데
뭐 예상컨대 대부분의 그 회사들의 그 상위 주요 안건으로 이 디지털에 대한 그 대응이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좀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일종의 그 속도를 더 빠르게 진전시키고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책 변화가 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더 빠르게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했던 그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 항목에 봐도 이 금융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로벌 트렌드도 그렇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방향도 그렇고요. 사실 이 디지털 혁신, 금융의 디지털화, 핀테크, 테크핀의 육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그 변화의 방향성은 이제 명확하고 그 속도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16페이지부터 한 23페이지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것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접하셨을 용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조금 더 정리를 해봐 드리면은 우선은 그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픈 뱅킹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서 지금 정착이 되어 있고요. 이 오픈뱅킹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던 이제 송금하고 이제 결제하는 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픈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해 주는데 어디한테 오픈해 주느냐? 전 은행권 공통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거를 넘어서 신규 핀테크 업체들, 테크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 이 망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기존에 이제 접근하지 못했던 그 은행의 이 결제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의 성과를 봐도 상당히 많은 이제 테크핀 업체들이 이쪽에 등록을 해서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같이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종 저희 개인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이데이터 결국 이게 나의 데이터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뭔가 금융기관들이 그 본인의 개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개인이 주체가 돼서 이거를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잘 조회할 수 있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제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개인의 그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된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조회 기능에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뭐 금융 정보라든지 뭐 이거는 이제 비단 금융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닌데 의료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통까지 다양한 그런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그 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융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이제 제가 뭐 가입되어 있는 각종 금융 상품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저의 그 재무에 있어서의 데이터가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그 금융 서비스, 재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투자 자문이라든가 일임이라든가 금융 상품 추천, 그러니까 저의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전반적인 그 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 데이터를 독점했던 금융기관들이 아닌 새로운 업체들로 하여금 저에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금융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사실 데이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오픈이 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이 창출이 될 수 있고 이게 금융업종 전반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20페이지에서 보시는 이제 민트라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자료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는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획기적으로 좀 뭔가 혁신을 했던 거는 일단 기존 대비 훨씬 더 많은 개인 데이터들을 신규 민트라는 회사는 제공을 했던 거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용자, 2019년 기준으로도 1억이 넘는 사용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미 뭐 유사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트는 돈을 안 받는 거고 우리는 돈을 받나요? 아니, 우리도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조금씩. 네, 근데 이제 조금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좀 제공받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앞으로는 지금의 뭐 토스나 뱅크샐러드가 아닌 추가적인 이제 서비스들이 더 많이 창출이 된다라는 거죠. 마이데이터가 정말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비단 뭐 금융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소비하는 패턴이나 아니면 저희의 생활 자체의 전반에 있어서 이 마이데이터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단순히 뭐 조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혁신적이고 또 일부 좀 논란도 계속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이 마이데이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 데이터 정보의 싸움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민감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제 뭐 산업군이나 아니면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좀 이제 오픈하기 좀 꺼려할 것이고 좀 반대쪽 업종에 있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또 많이 좀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랑 관련돼서 지금 사실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될 걸로 엄청나게 예상을 하고 프라이스 있습니다. 되고 있잖아요, 장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내가 민트를 잘 보고서 비교는 약간 다르던데.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 자체는 조금 이제 다르고요. 근데 뭐 토스나 뱅크샐러드나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 뱅크샐러드 많이 이것도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좀 다르죠. 뭐 가계부 같은 거고 뱅크샐러드. 그렇죠. 네, 토스는 송금에서 출발한 거고. 민트는 그걸 다 어떻게 보면 훨씬 큰 개념으로 나는 그렇긴 한데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실상 이 온라인 자산 관리 플랫폼이라는 형태는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서비스를 민트 같은 회사가 나오면 대박이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다가 뭐 저희 성팀장님도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짧게 내가 궁금한 건데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제 테크핀 업체가 국내도 저희는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차 사업자에만 거의 100개 가까이 신청해가지고 연내 파이널 사업자 선정은 안 되고 아마 1차 사업자 선정도 되고 내년 상반기에 파이널 사업자가 선정될 텐데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성과 보안성을 갖춘 한 5개 내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데 몇 개가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2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데이터랑 관련된 결론인데 일단 오픈뱅킹으로 시작해서 길을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인의 이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활로를 찾은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자금이 오가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 7월 말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에 보면은
지급 지시 전달업 마이페이먼트라고 하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그 라이센스를 주겠다라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이페이먼트 지급 지시 전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 개인의 그런 그 요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여기로 이체를 해라라는 그 지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계좌 자체를 이 회사들은 보유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고객의 동의가 있다라고 할 때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그 계좌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자금의 이체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이 세 개가 결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이 개인의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는 기존 금융권에만 한정되어 있던 기존 금융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정보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궁극적인 이 오픈 파이낸스 환경이 이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실제로 이러한 그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 금융 회사들이 제공했던 정보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신규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신규 서비스들이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큰 방향성에 있어서의 금융의 디지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 이제 내용이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일종의 뭐 인트로 개념으로 어떻게 좀 환경들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렸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디지털 금융이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나 금융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정도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금융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일단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카드 결제나 아니면 간편 결제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규모가 월등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패턴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국내도 그렇고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 전자상 거래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소비나 이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3, 4개월 정도 기간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전자상 거래 그 이용 실적 비중이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코로나의 타격을 많이 받았던 뭐 이제 여행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이제 부문들은 뭐 많게는 거의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감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이제 바뀌면서 이거랑 이제 같이 수반되는 디지털 결제, 이제 디지털 금융이 확산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3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현금을 보유하는 규모는 절대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지만 그 현금을 대신해서 지급 결제는 훨씬 더 과거보다 더 빈번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온라인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의 결제성 계좌에 있는 자금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30페이지의 그림 44번을 보셔도 최근 몇 달 들어서 이 자금의 그 규모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권의 결제성 예금 잔고가 지금 이제 1000조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어떤 자금들일까? 그리고 이 자금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나타낼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결제되는 자금은 뭐 이제 저희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어차피 잠깐 계좌에 넣어놨다가 빠져나가는 자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을 기존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결제성 계좌에 넣어놓는 것보다 만약에 더 큰 혜택을 주는 앞서 말씀드린 뭐 이제 뭐 마이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각종 이제 계좌를 이제 그 개설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업체들에서 만약에 더 조금이라도 좋은 혜택이나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면은 훨씬 더 이동 가능성이 높은 자금들의 규모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만약에 이 결제성 예금이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면 은행들은 수익성이 상당히 마이너스겠는데 이거 완전 이거 마진이 되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은행권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자금의 흐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잘라질 수 있다라는 이게 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빠져나간다고 단정하기는 힘든데 만약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이 이 결제성 자금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그 금리 수준이 3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금액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한 0.1% 정도 아주 미미하지만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지금 뭐 그런 프로모션을 하기는 했지만 뭐 몇 퍼센트 뭐 0.5% 뭐 1% 이런 금리를 이런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 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금리 메리트가 그쪽에 더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또 관련된 뭐 그쪽에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추가적인 편의를 준다라고 해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 초반 프로모션 특별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어마무시하고 그거 말고 이후에 이제 프로모션 끝나고 셋업된 이자율도 지금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은 사실 무경쟁 상태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조금 주고 자기들이 다 이익 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은행의 그러니까. 이제 뭐 수혜이기도 하고 특혜이기도 했던 부분인데 뭐 그래도 뭐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은 여전히 은행이니까 이런 거래에 수반된 이제 자금의 형태라고 보면은 뭐 이쪽이 계속 절대적인 비중은 가져가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러한 자금들이 이동 가능한 그 이동성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단기 자금들이 좀 이동할 수 있는 변화의 그 폭과 규모가 상당히 앞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기존 뭐 이제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비용을 조금 더 지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조금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결국 이어져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32, 33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제성 자금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제 기존 금융기관들은 뭔가 추가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해진 상황인 거고 신규 사업자들은 또 기존의 금융권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 정부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그 또 앞서 말씀드린 마이페이먼트랑 별개로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라는 이제 별도의 또 이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똑같이 그 7월에 발표했던 디지털금융 혁신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좌를 실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부여된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 결제성 자금을 예치해뒀던 은행이 아닌 이런 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면은 뭐 급여 이체라든지 카드 대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실질적인 그 계좌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들이 이러한 라이센스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에서 볼 때 이 지급결제 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동 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이제 불어났고 또 그 이동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규 사업의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변동성을 가지고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금융권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당연히 이렇게 신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경쟁이 많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요. 실제로 비단 뭐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은행,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전반적인 경쟁 강도는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은 채널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내용이 37페이지에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금융기관들이 운영했던 채널 전략들 결국 이제 그 물리적인 점포나 뭐 이제 물리적인 인력을 가지고 주로 이제 충당해왔던 부분이 상당히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미 뭐 그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금융시장하고 금융업종 전반으로 있어서의 파급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39페이지부터는 이제 각종 이제 금융 업권별 영향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장님 말씀 주셨지만 당장 이제 뭐 조달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출 쪽에서도 그렇고 이때 이자 이익이 제약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단 이자 이익뿐만 아니라 수수료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빅테크들 그다음에 이제 신규 테크핀 업체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급 결제 시장부터 출발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산 관리 플랫폼을 형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수료도 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이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있어서의 그 자산 관리 영업의 패러다임도 상당히 많이 금융권에서 변하게 될 것 같고 결국 온라인화된 형태의 소액으로도 자산 관리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런 PB 서비스들의 그런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은행이 사실상 뭐 독점을 많이 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신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령 뭐 외환 환전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진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이자익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는데 사실 핀테크 업체들이 똑같이 많은 부분에 지금 많이 침투를 해 있고 실제로 인터넷 뱅크도 지금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쟁 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경쟁 기회에 좀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험 요인이 맞고요. 그리고 또 뭐 해외도 보면은 이런 이제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미국의 로빈후드처럼 이제 제로 수수료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브로커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수료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뭐 과거 대비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30%대로 비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브로커리지 서비스 자체적인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증권사 입장에서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은행에 비해서 이 지점 채널망은 증권사가 많이 열의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디지털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규 핀테크 업체들도 기존 은행권보다는 증권사들이랑 좀 많이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그 리테일 베이스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사회를 봤을 때 가령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설립을 해 증권사 온라인 증권사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트레이드를 인수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온라인 쪽에서 뭔가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이제 거액 자산이 제공하던 오프라인 형태가 아니라 이트레이드의 채널이 갖고 있던 뭐 브로커리지 서비스도 그렇지만 온라인 자산 관리 그다음에 디지털 뱅킹 이런 것들과 결국 협업을 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증권사들은 이제 위험과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들도 일단은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왜냐면은 보험업이야말로 정말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일종의 대수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되는 사업인데 그 데이터 기반 자체가 지금 오픈된다라는 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뭐 이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위험 요인이긴 한데 반대로 이제 보험사들도 기존의 이제 설계사 중심의 채널을 좀 이제 그 디지털화 시키고 또 각종 뭐 전반적인 프로세스 언더라이팅부터 시작해서 그 지급해주는 시스템까지 인슈어테크를 지금 많이 활용하려는 그런 조짐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일종의 그 대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뭐 그 빅테크 업체들과 좀 제휴를 하는 형태로 플랫폼을 좀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 역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험 요인이고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지금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네. 궁금했던 거는 해줬으면 되는 게 네. 그냥 나는 어떻게든 이제 그 주가는 이미 조정에 들어갔던 건데 이제 더 이상 이론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나는 내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어떻게 포트지 구성할 거냐가 최근에 제 관심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업종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자료 뭐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디지털화가 좀 더 빠르게 진전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도 거고요. 그게 큰 것 같아서 이랬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은행, 증권, 보험 네. 우선순위를 매겼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뭐 이 자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그래도 좀 기회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증권 업종을 이제 금융업종 내에서는 이제 가장 선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첨보도 괜찮지 않아? 네, 그리고 뭐 이 자료에는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제 실었던 종목은 미래셋 대우 네이버와 지금 지분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미래셋 대우. 결합이 됐고 이벤트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거든가. 네, 카카오뱅크 지분이 들어있는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손보사 중에서 삼성화재를 이제 같이 실어봤고요. 디지털 채널에 이제 여전히 가장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보가 사실 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도 조금 뭐 충당금 이슈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실적 흐름이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 성 네. 팀장이랑 얘기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